미국 재무부가 올해 상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관찰 대상국 기준 중 한 개만 해당하는 만큼 지금 상황을 유지할 경우 다음 보고서에서는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경기 하락으로 기업 체감 경기가 2달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반년 만에 하락세를 기록해 기업과 소비자가 느끼는 경기 상황이 모두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인보사 허가 취소와 관련해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심사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상장 폐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보사 개발에 지원된 연구비 환수, 또 주주와 환자들 소송까지 코오롱 그룹의 십자포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정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막판 조율 중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 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줄이고 이 기간 동안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대 이상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동반 하락하고 있는 배경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 속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거기에 중국 관료들이 반도체 등의 원료가 되는 히토류의 미국 수출 제한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전기 전자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1% 떨어진 2046.71에 출발한 뒤 1%대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내놓으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1%대 하락폭을 보이며 낙폭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의 팔자세에 밀리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환 시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190원대로 상승했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원 20전 오른 1,188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장중에는 1,191원 80전까지 오르면서 지난 23일 이후 4거래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에 따라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와 중국 등 9개 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초 관찰 대상국 제외가 거론이 됐었는데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미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명단에 그대로 뒀다고요? 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상반기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 등 9개 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는데요. 우리나라와 중국 등 4개 나라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하반기 보고서에도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에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환율 조작국 수준으로 심층 조사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 또는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습니다. 네, 어떤 요건들이 되면 이렇게 환율 관찰 대상국이 지정이 됩니까? 네, 대미 무역 흑자가 연간 200억 달러를 넘고 또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 총생산의 3%를 넘을 경우, 그리고 12개월 동안 국내 총생산의 2%를 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 그리고 일방적 외환 시장 개입 등 3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미국은 이 3가지 조건 가운데 2가지를 충족하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그리고 모두 충족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합니다. 자국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국가에 상계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찰 대상국 기준 가운데 경상흑자가 국내 총생산의 3%를 넘는 한 가지 조건에만 해당이 됐는데요.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가 현재 상황을 유지할 경우 다음번에는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더 떨어진 28위에 그쳤습니다. 기업 효율성은 많이 좋아졌는데 정부 효율성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종윤 기자.
예, 금융감독원입니다. 네, 임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평가 대상국 63개 국가 중에 28위에 그쳤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조사하는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한 28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22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6계단 떨어진 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14개 나라 가운데서도 9위, 또 인구가 2천만 명 이상인 28개 나라 가운데서도 11위에 그쳤습니다. 네, 우리 인근 국가들과 비교해도 좀 낮은 편인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 IMD 국가 경쟁력 평가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이렇게 4개 분야로 조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표에서 나가겠습니다만 기업 효율성은 지난해보다 9계단이 뛰어올라서 34위까지 올라왔었지만 경제 성과 부분에서 7계단이나 떨어졌고요. 정부 효율성, 인프라 측면에서도 모두 작년보다 2단계씩 밀렸습니다. 최근 국내의 어려운 경기 여건을 반영하듯 국내 성과 부문, 고용, 무역 부문에 대한 평가가 크게 하락한 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표를 보면 정부 효율성이 10년 만에 최저치예요. 그렇습니다. 재정 수지, 정부 부채 증가율,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 인구 1000명당 연구 개발, 인력 뭐 이런 부분에서 순위가 많이 올라간 반면에 GDP에 대비한 정부 부채 규모가 늘었고요. 노동시장 개방성, 또 대학교육 부문 이런 데서 점수가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고용시장이 어렵다라는 게 그대로 반영되듯이 이 노동시장 개방성 같은 경우는 순위가 61위였는데 조사 대상 국가가 63위, 63개 나라니까 사실상 거의 뭐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반면에 기업의 효율성은 노동시장 부분도 좀 좋아졌고 기업가 정신들도 좋아졌다. 이런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작년에 비해서 9계단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MBC 임종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떨어진 데 이어서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정 기자,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떨어졌다는데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네,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100을 넘으면 경기나 매출 등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기업이 업황을 판단하는 지수는 지난달보다 1포인트 떨어진 73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3달간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승세가 다시 꺾인 겁니다. 그렇군요. 업종별로 보면 좀 인식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제조업의 경우 업황 지수가 1포인트 상승한 반면 제조업 외의 산업은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은 경영에 어려운 점으로 내수 부진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요. 제조업 중에서도 수출 기업은 환율 상승 등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돼 업황 지수가 2포인트 올랐지만 내수 기업은 1포인트 내렸습니다. 기업들의 인식도 이렇게 어렵다는 건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다음 달에 업황 전망을 나타내는 지수도 4포인트 떨어진 73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동산과 전문 과학기술 등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에 이어 기업 심리까지 나빠지며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를 함께 나타내는 경제 심리 지수는 3.7포인트 떨어진 91.6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정부가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은 중소 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또 사후관리 기간 안에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 상속 공제안은 다음 달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당정이 가업 상속 공제 제도 개편안을 다음 달에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 제도는 10년 넘게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 상속 재산 가액의 100%를 공제해 줬는데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사후관리 기간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전보다 확대되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는데요. 개편안에는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작물 재배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어업으로 업종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공제 한도액 기준인 현행 500억 원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당정은 유지 요건에서 기간을 단축하는 것, 업종을 확대하는 것, 공제 한도를 유지하는 것에는 별 이견이 없지만 현행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으로 규정된 상속공제 대상에 대해선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원입니다. 지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정부 정책자금 지원 요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자금 지원 요청은 2017년 150여 건에서 지난해 270여 건으로 1년 사이 80% 늘었습니다. 정책자금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이 정부 지원을 요청하면 융자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어제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로 코오롱그룹의 거센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검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보사를 개발하면서 받았던 수십억 원의 정부 지원금도 토해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인보사 퇴출 사태의 후폭풍을 오수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 기자. 네.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이 어제 하루 거래가 정지됐고 생명과학은 오늘은 이제 거래가 풀린 거고 티슈진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해서 오늘부터 주식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회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을 보면 상장 관련 제출 서류에 중요한 사항이 허위 기재됐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을 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상장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심사 결과 상장이 유지되더라도 코오롱 티슈진은 적자 규정에 걸려서 상장이 폐지될 위험도 있는데요.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 개발을 앞세워서 미국에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인보사를 제외하면 매출이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아니라서 4년 연속 적자를 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 1년 더 적자를 기록하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데요. 코오롱 티슈진은 이미 2년 연속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실 인보사 개발하면서 국고 지원받은 것도 환수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회수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이 인보사 개발이 시작된 1999년부터 투입한 초기 지원금까지 합치면 총 139억 원이 넘는 정부 연구비가 지원됐습니다. 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연구 자료를 제출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연구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환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지난해 성사시킨 계약들도 다수 있는데 이거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다국적 제약사 먼디파마와 일본 시장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먼디파마가 조건으로 달았던 인보사 인허가나 성분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 자체가 파기될 수 있습니다. 중국 하이난성,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홍콩 마카오 또 몽골에 인보사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던 계약도 모두 파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가 취소되면서 판매와 유통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에 1조 원이 넘는 인보사 제품이나 기술 수출이 막히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코오롱 생명과학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코오롱 그룹의 십자포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회사 측은 좀 대책이 있습니까? 네, 코오롱 생명과학이 어저께 반응을 내놨는데요. 우선 자료가 완벽하지 못했을 뿐 조직적인 은폐나 조작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식약처의 어제 발표에 대해서도 회사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절차를 통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선 코오롱이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단된 미국 임상 3상 실험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코오롱이 지난 3월 말 식약처에 세포가 바뀌었다고 보고한 게 미국 임상 3상 실험 도중에 나왔던 최신 결과입니다. 이걸 재개해서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현대중공업 노조와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현대차도 파업에 돌입할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김 기자, 현대차 노조가 현대중공업 노조에 힘을 보태주기로 했어요? 네, 조금 전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오늘과 내일, 모레 예정된 현대중공업 노조 총파업 투쟁 집회에 확대 간부와 오전 근무 조직위원 전원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중공업 노조가 농성 중인 주주총회장에 공권력이나 용역업체가 투입되면 현대차 노조 전 조합원도 총파업 후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노조가 연대투쟁 나서는 이유는 뭡니까? 네, 현대차 노조는 현대중공업과 30년 연대투쟁의 형제 노조라고 강조하며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저지가 현대차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 분할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처리되면 현대중공업이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이렇게 노조의 반대가 거세지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도 사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현대중공업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 지분을 받고 대신 중간 지주사 한국조선해양 지분을 주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노조 반대로 물적 분할 처리가 늦어지면 대우조선 인수가 늦어지게 되는데요. 재계에서는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인수 동력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윤우입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 주주들의 권리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건전한 지배 구조를 갖추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뚜렷한 노후 대책이 없어도 일단 알아서 들어오니 편한 연금이긴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군인,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에 비해서 지급액이 워낙 낮아서 상대적으로 허탈하다는 반응도 많죠.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이 기자, 국민연금 수령액이 비교하면 얼마나 적습니까? 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전체 수령자의 95%가 월 1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무원 연금은 90% 이상이 100만 원을 넘게 받아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459만 명 정도였는데 100만 원 미만 수급자가 437만 명에 달했습니다. 3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면 공무원 연금은 총 50만 명 정도가 수령하고 있는데 3만 5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100만 원 이상을 수령했습니다. 특히 300만 원 이상 수급자도 12만 명을 넘겼습니다.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도 수령 인원은 더 적었지만 수령액은 공무원 연금과 비슷하거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은 운영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단순 비교는 조금 어려운 것도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월 소득의 4.5%를 내면 회사가 4.5%를 또 내서 9% 보험료를 맞추지만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이 8.5%, 국가가 8.5%씩을 내서 17%씩 매달 쌓기 때문에 나중에 수령액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보험료를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수조 원 적자를 내서 세금이 투입돼야 되는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 그대로 혜택을 유지한다면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국가에서 쌓아주는 8.5% 비율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혜택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국민연금 개편 작업과 함께 공무원 연금 등 나머지 연금도 동시에 손을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강성부펀드가 국제항공운송협회 서울 연차총회를 앞두고 한진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의 지주사격인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최대 주주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오 기자, 강성부펀드의 한진칼 지분이 15%를 넘었다고요? 네, 강성부펀드는 어제 한진칼 지분을 1%포인트 추가 확보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보유 지분이 16%에 가까워졌습니다. 최대 주주인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 17.84%와 2%포인트도 차이나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강성부펀드가 오너 일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첫 국제무대가 될 국제항공운송협회 연차총회를 사흘 앞둔 시점에 지분 추가 매입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추가 지분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강성부펀드는 지난해 11월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를 선언하고 신용 등급 개선과 경영 효율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초기에 보유한 지분은 9%였는데요. 불과 반년 만에 총 6차례에 걸쳐 7%포인트를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네,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한진그룹과 KCGI의 표대결에서 KCGI가 우위를 점할 그럴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네, 조 전 회장을 포함한 오너 일가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약 29%입니다. 그런데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 등을 위해 주식을 팔게 되면 지분 보유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진칼 지분을 16% 가까이 보유한 KCGI가 지분 추가 확보에 나설 경우 오너 일가가 최대 주주 자리를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즉석밥이나 컵밥처럼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즉석식품 판매도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제품들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박 기자, 어디에서 구입해야 그래지 가장 저렴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형마트가 가장 저렴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3주 동안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 등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대형마트가 싸다는 건 상식이지만 액수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가장 차이가 많이 벌어졌던 제품은 오뚜기 햄버거 덮밥이었는데 대형마트에서는 개당 1,800원 정도면 살 수 있었지만 전통시장에서는 3,600원을 넘겨서 가격이 2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 대상 제품 40개를 모두 사는 비용을 합쳐봤더니 대형마트가 2만 원 정도로 가장 저렴했고 편의점은 33,000원을 넘겨 가장 비쌌습니다. 아무래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품 가격도 오르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하면 즉석밥이 8.5%로 올라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국은 8.4%, 죽은 4% 올랐습니다. 반면 즉석 짜장과 카레, 수프 등 5개 제품 가격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온라인 판매가는 포함되지 않아 제품에 따라서는 온라인에서 더 저렴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오는 9월 25일부터 500가구 이상의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주자의 과반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거나 또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 수요 부족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해 자동차 매출 감소로 세계 GDP가 0.2%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피치는 지난해 자동차 수요는 0.1% 줄어 9년 만에 첫 감소를 기록했고 올해도 반등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피치는 또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이 경제 성장을 더욱 둔화시킬 리스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 좀 하락폭이 큽니다. 코스피가 1.37% 내림세로 2020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1.44% 내리며 692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지금 인보사 허가 취소 후 후폭풍으로 급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22% 내리면서 19,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이전 상장 첫날인데 0.76%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오스 정부가 라오스댐 붕괴 사고가 이 SK 건설 때문이었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인재 사고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SK 같은 경우에는 4.6%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KCGI가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지금 지분율을 15% 이상 올리며 오너 일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현재 한진칼 0.23%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 U+ 같은 경우에도 0.72% 오름세입니다. 5G 기술 글로벌 모범 사례로 꼽히면서 싱가포르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1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시시각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